양도세 중과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매도를 하셨죠. 상급지의 매물은 가면 갈수록 다 소진되고 매물 장기 형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민간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는 없어질 거고 고가의 월세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사정이 생겨서 거주지로 옮겨야 할 이유가 생길 때마다 집을 꼭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남은 대안이 주택 매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감스라는 필명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오감스라고 합니다. 오감스란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요. 오감스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오감스는 말 그대로 사람의 오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S는 복수의 S고요.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 평생 살아가거나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매수인이나 매도인,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 중 하나로 이 부동산 시장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이야말로 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이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공간을 실제로 느끼는 건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걸어보고 이 소리를 듣고 느끼면서 그 공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공간들이 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부동산을 오감으로 먼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은 사람의 오감으로 선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이 오감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에서도 오감 임장법이라는 내용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개인별 취향은 있겠지만 이 많은 분들이 로얄층을 좋아하거나 이 남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여기가 살고 싶은 곳인지 아닌 곳인지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기 좋으면 남도 살기 좋고 그 말은 내가 사고 싶은 곳은 남도 사고 싶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부동산이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시세가 상승하는 거죠. 결국 시장에 어떤 흐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그것만의 가치가 있어서 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세적 시장의 흐름은 탈 수 있으나 이 상승장에서는 더 길게 더 많이 오르고 이 하락장에서는 더 늦게 조금 내리는 그런 곳. 제가 이야기하는 오감 임장법은 이제 그런 부동산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이 여기 살기 좋네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엄마들이 여기 애 키우기 좋은 곳이네라고 한다든지 그런 작고 디테일한 것들이 모이면은 결국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느끼는 거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그저 하나의 감이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넘겨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화된 임장법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책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모아본 게 제가 이야기하는 오감 임장법이고 결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유행도 타지 않고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오감 임장으로 봐왔던 지역들 중에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입지라고 생각한 지역들까지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부동산을 느끼지 않고 좀 부동산을 보면서 많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샌가부터 이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이 현장을 느끼는 것보다 이 주식하는 것처럼 어떤 변수들만 고려하면서 숫자를 뽑아내고 차트를 만들고 이 수익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부동산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누가 사고 싶은가를 잘 느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이 얼마나 될 예정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나가면 그냥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오시고 꼭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 손품으로 팔아도 알 수 있는 것들만 보시거나 하시는데 이 임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 특별한 임장 방법을 가지신 게 아니라면 그냥 제일 단순하게 이곳에 내가 직접 거주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내 가족이 이곳에 산다면 어떨까?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가? 이 기준에 모든 걸 대입해서 제대로 감정이입을 하시고 임장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회사 출근하면 어떨까? 내 아이가 학교랑 학원 다니기 좋을까? 나아가서 사람들이 강화문, 여의도, 강남 같은 대형 업무지구에 출퇴근하기 편할까? 이런 식의 생각의 기준만 가지고 계시면은 나나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수요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정책이나 세계 경제, 금리, 전쟁 이슈, 원자재 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수요와 공급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변수이고 간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질적인 수요입니다. 결국 본질은 좋은 집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다예요. 공급은 우리나라는 애초에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도 작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집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깔고 가야 돼요. 이렇게 애초에 집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좋은 집을 살고 싶은 마음, 이 본질적인 수요가 이 부동산 시장을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거고, 정부의 정책 같은 각종 변수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부수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도예요. 이 본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변수들이 조금씩 천천히 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하는 범위 안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살고 싶은 곳을 고릅니다. 그 증거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규제 정책으로 그 수급을 흔들어도 현재 15억 미만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규제를 하면 규제를 하는 대로, 풀리면 풀리는 대로 그에 맞게 매수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이 대세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고민만 하시고 결국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외부 변수만 봐요. 이 변수만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변수가 아니에요.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면 공기 좋고 산 좋고 우리 동네 너무 살기 좋아요 이런 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항상 또 자산적으로 좋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좀 갈리는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냥 살기만 좋은 집은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살기 좋다고 느끼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면은 이런 데 집 짓고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에 좋은 자산의 기준은 시대에 맞는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겠죠. 원초적으로 살기 좋은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다는 것이 꼭 그런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해도 살기 좋은 집은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높은 곳은 어떤 쾌적함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요소는 원초적인 쾌적함이나 그리고 그 집 자체보다도 그 지역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을 산다는 것은 그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인프라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투자 자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집은 오래된 노후 아파트여도 지역 자체가 좋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신축이 귀한 시대에 신축이면 좋지만 입지 좋은 곳에 신축은 비싸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신축보다는 입지가 더 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입지의 무게 비율을 더 두는 편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여도 입지가 좋고 주변 인프라가 좋으면 추후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만큼 미래 가치가 더 높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행동을 부동산 온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이 온도가 끌어오를수록 불편함을 더 감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파트는 신축 희소성이나 주변 호재로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 수익률이 가장 큰 것은 자체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원주민의 일지는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발 압력을 더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고 상급지일수록 그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빌라들은 이 시세 변동도 크지 않으니까 그냥 오랜 시간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지가 안 좋은 비상급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곳은 아파트가 공사 시작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때쯤 돼서야 시세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급지는 일단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 늦더라도 이 개발 진행이 한 단계씩 이루어질 때마다 수요가 그때마다 붙어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적으로 보았을 때 상급지일수록 중간중간마다 분명한 엑시 타이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은 늦더라도 가긴 가는 건데, 여기가 아파트만 되면 40억, 50억 될 곳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이라면은 나중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가시화가 될수록 후불로 한 번에 받기 때문에 투자로 괜찮다고 봅니다. 단 오래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결국 현재 시대에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좋은 자산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곳이 얼마나 생활하기 편한 곳인가겠죠. 지금 시대에는 이 직장과 자녀 교육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직주 근적성, 역세권, 학군이 좋은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자산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는 지금처럼 역세권이 무조건 좋은 입지로 평가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옛날인데 전차라고 하는 지금의 트램 같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그 경성시대 때는 인근에 그 전차 사고도 많이 나고 소음이나 위험 요소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 근처의 땅값이 낮았다고 해요. 지금은 이 역세권 프리미엄이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기피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보면 결국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고연봉을 받던 개발자들이 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강한 주거 수요를 만들었는데, 이게 AI로 인해서 일무 직무가 대체되면서 예전처럼 이 특정 업무 지구에 무조건 모여 살아야 할 필요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뭐 고소득이었던 개발자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예전만 해도 뭐 우리나라도 코딩 가리킨다고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간 것처럼 이 개발자분들이 AI로 대체가 되게 되고 이제 소득이 낮아진다면 이 실리콘밸리의 높은 시세를 받쳐줄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AI로 세상이 변하는 시기인데, 저는 이 AI 시대가 다가올수록 유형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부동산은 사람과 항상 명운을 함께하는 만큼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뭐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매수자들 그리고 매도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현재 적용되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더 유연한 뭐 15억 미만 지역들 중에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지역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나 노원구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상급지에는 매물이 없는 거냐? 뭐 보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다 뜯어보면 그 일부 저층 매물이나 이 탑층 매물만 소량 남아있는데, 그 비상급지에서 부동산 처분하신 분들은 이런 매물들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비상급지들이 상승하고 상급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키 맞추기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그 매도 자금이 다시 상급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급지의 매물은 이제 가면 갈수록 다 소진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비상급지에서 집을 정리한 분들이 이 무주택자로 남지는 않으실 거고, 뭐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냥 다 팔아서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상급지 아파트 소유자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매도하시려는 움직임도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물이 또 잠기게 되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울 비상급지가 키 맞추기로 했던 이 시점에 이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생활권, 더 좋은 조건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선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뭐 이분들이 상급지 중대형 평형으로 바로 가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상급지의 소형 평형이나 뭐 안 팔렸던 매물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층이나 동향 뭐 이런 상대적으로 비선호됐던 매물들이 요즘에 조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요즘 잡아봐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상급지의 저층이라면 선택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 주의할 거는 그 아파트의 개별성을 잘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탑층이나 2, 3층보다는 1층이 낫다고 보는데, 1층은 그래도 전통적인 고정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거고, 아파트당 면적이 한 3, 4개 이상 있는 곳의 시세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4평 1층이 18평 로열층이랑 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1층은 사셔도 돼요. 1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면적 하나 작은 로열층을 먼저 보고 난 후에 고민하시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면적이 좀 작은데 평수를 넓혀서 저층으로 갈까 이랬을 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더 주고 갈 수 있는 1층이라면 괜찮습니다. 물론 뭐 나무가 우거져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든지 전면에 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1층은 하나 작은 타입의 로열층과 같은 타입 정상 매물과 딱 중간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세가 상승해서 매도할 때도 하나 밑에 로열층이랑 가격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팔면 돼요.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들이 계속 점점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시장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강한 규제는 결국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눌러서 참게 만드는 건데,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터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구조상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애초에 대한민국 국토는 산지가 많아서 건물을 지을 것도 제한적인데,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홍콩도 그렇잖아요. 홍콩도 이제 산지가 많고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아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이 도시국가로 이야기해도 자연스러울 만큼 인구 밀집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다 비꼬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서울에서 가장 적합한 주거 모델이 아파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주거 모델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고 당연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들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이제는 이 아파트라는 곳이 단순히 옛날처럼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마을 문화, 그러니까 빌리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내에 들어오면 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도 될 만큼 뭐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곳의 성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기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절대적인 금액도 이 과거의 90년대 그 우유팩 아파트와 같을 수는 없겠죠. 그 예전에 그 전화랑 문자만 하던 피처폰이랑 그 스마트폰이랑 가격이 다르고 이 갤럭시 1이랑 지금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 기종이랑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 가파른 상승을 막고 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으로 유지하려면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수요를 강제로 억제시키고 있는 거고 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없는데 있는 주택들도 이미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공급을 하려면 이 오래된 주택들을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촉진해서 늘려야 할 텐데 계속 제한하다 보니까 이 서울 부동산 상승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다고 해도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과하게 오른 게 문제인 건데 이 평당 1억 됐다고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억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돈이 될 것 같으니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이 오를 것 같은 시그널이 있었어서 계속 과하게 올랐던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비바람을 세게 불어서는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이 규제를 하면 수요와 공급을 억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애초에 집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오르니까 투자로는 매력 없어. 뭐 이 돈이면은 다른 데 투자할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아직 많은데 억지로 눌러서 참게 만드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내 집 마련은 다들 소망했지만 이게 내가 사는 생활권 근처에 뭐 좋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는 거였지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상급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제가 2012년 정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우스 푸어였거든요. 원리금 상한액이 뭐 소득 대비 60% 정도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완화하려고 뭐 정부에서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규제로 억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규제가 풀려서 내가 매수가 가능해지거나 시세가 조금만 내려오면 뭐 지금 잡을까라는 대기 수요가 이 금액대마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 속에서는 이 수요자들이 진짜 더워서 옷을 벗는 것처럼 이 마음이 우러나와서 집을 사지 않는 시장이 아닌 거죠. 그냥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결국 이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야 수요자들이 알아서 옷을 벗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핵심은 이제 주거 이동을 편하게 해주고 공급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동산은 폭등의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안전자산이라서 사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리면 사람들이 실거주 한 채 말고는 부동산 투자를 무리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부동산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게 있으면 알아서 다주택 안 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틀인 이 수요와 공급이 워낙 불균형하니까 이 과거부터 지금 뭐 현재까지도 투자자들은 이런 시그널을 못 받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 주차장도 없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었는데 이 신축 아파트가 이미 이것저것에 많이 생겨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거죠. 근데 기본적 퀄리티 이상의 집들이 이미 시장에 매매든 뭐 전월세든 많이 나와 있으면 수요자가 골라서 매수를 하거나 임대를 살 수도 있겠죠. 그 임대인이 전세금이나 월세 올릴게요 라고 했을 때 쿨하게 뭐 그럼 옆에 아파트로 이사 갈게요 라고 해버릴 수 있으면은 그럼 상식적으로 신축 아파트들이라고 해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 오피스 시장을 보면은 렌트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 공실이 많은 곳에 그런 렌트프리를 해주는 곳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초반에 3개월 월세를 안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렌트프리를 많이 해주는 곳은 제가 1년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많은 곳일수록 이런 렌트프리 주는 곳이 많은 건데 이게 물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향후 몇 년간은 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 그나마 있는 아파트들도 세 채 중 한 채가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 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집 사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대출도 안 해주고 비거주 1주택도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상황이라는 게 다들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아마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내 상황을 이 규제에 맞춰야 한다는 허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도 쉽지 않죠. 그런데 또 2+2부터 시작해서
뭐 다주택 규제,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 민간 임대 물량도 없어져서 임차인들도 이동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은 결국 대한민국 구조상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이 물가 상승률과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정되려면 뭐 임차인님 월세 3개월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물량이 많이 풀어져야 이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아서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으로 자금을 돌릴 거고, 그렇게 돼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시장은 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5월 9일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균질적으로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양도세도 일단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주택을 운용할 수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매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부동산 매물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잠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주택 임대인은 거의 자기 자본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는 굉장히 희소해질 거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월세를 충분히 높여받아도 되는 시장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굳이 전세를 줄 필요도 없으니까 나오는 보유세라도 전가를 하려면 월세를 받아야겠죠.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는 없어질 거고 고가의 월세만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주택 규제처럼 임대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끌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사람들 각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새로운 매수 수요가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몇 년 뒤에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을 지금 당장 매수할 생각이 없던 분들까지 자극해서 이 매수 수요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끌어오르게 하니까 연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둔 어느 가족이 학군도 괜찮고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이 동네 아파트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금 여력이 있어도 여기를 매수까지는 하긴 싫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이 동네에 살 거니까 매매는 다른 곳에, 뭐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하고 몇 년만 여기 살자,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집을 살 생각은 있지만 뭐 대출을 많이 받기도 무섭고 아직은 뭐 준비가 덜 돼서 몇 년만 더 살면서 돈 모아서 매수를 하자라고 지금 당장은 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내 주기에 따라서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우고 주거 활동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집을 사지 않을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으니까 이곳에서 전세를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팔아야 한대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 이 무주택자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매수자분들은 이 집에 들어오실 거고, 그럼 이곳에 거주하던 임차인분들은 계약 시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겠죠. 일단 이분들이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동네가 마음에 들고 아이 학교 보내기 좋아서 왔는데, 뭐 이사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아이도 전학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아이 전학 보내기 싫잖아요. 근데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전세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세입자분들은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남은 대안이 주택 매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거주를 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 뭐 아이 교육, 직장 발령, 뭐 부모님 케어, 뭐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금 여력이 되면 매수를 하겠지만 여력이 없는데 그 동네에 살 이유가 있다면 전세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민간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사정이 생겨서 거주지로 옮겨야 할 이유가 생길 때마다 집을 꼭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뒀으면 이 몇 년 뒤에 동네 아파트 정도를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애 주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을 사려면은 무리를 하면서 대출을 받고 뭐 가족한테 돈까지 빌려가면서 연끌하고 수억을 들여서 집을 사야 하는 건데, 그러면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또 아무 동네나 사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고, 그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온도만 끌어오르는 상태에서 이 주택 매매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생애 주기상 아직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부동산 매매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매수 연령이 낮아지고 뭐 2030 분들이 생애 첫 주택 대출 활용해서 집을 사니까 이 15억 이하 비상급지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원래는 40대부터 70대까지가 집을 매수하는 주요 수요자였다면은 지금은 30대가 부동산 매수자의 핵심 코어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원래 100의 공급에서 150 정도의 수요가 있었다면은 그 수요가 200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의 수요를 땡겨 온다고 해서 추후에 있을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더 빠르게 뛰어든 거고 1주택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추후 갈아타기 수요로 바뀌기 때문에 수요의 총량이 더 커진 겁니다. 결국 시장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이 전세가 없어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는 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실거주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이 가장 비싸고 이 강남 접근성이 좋을수록 시세가 높아지는 것처럼 수요는 점점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핵심지로 몰리게 되면서 이 똘똘한 한채 현상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수자가 더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더 늘어난 만큼 양극화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상급지일수록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게 될 거고 서울 전체 평균값이 더 올라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폐지하거나 점차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규제하게 되면 1주택자들도 규제를 받는 셈인데 이분들은 처분을 하게 될까요? 결국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았던 분들이 이제 현재 시세에서 강남권에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하신 1주택자이실 텐데, 이게 입법의 취지가 결국 강남 부동산을 잡아야 부동산이 잡힌다는 기조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강남이 부동산 시세 상승이 높았다 보니까 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상황이 벌어질 건데, 사실 오랫동안 거주하신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IMF고 뭐 리먼 사태, 뭐 코로나 시기 같은 이런 경제적 국면을 다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1주택을 가지고 버텨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1주택으로서 그냥 살았을 뿐인 건데 이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집 한 채를 처분하고 갈아탄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시절을 많이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설령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도 처분보다는 오히려 장기로 보유하신 만큼 뭐 대출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월세를 주고 뭐 본인들도 월세를 사는 뭐 그런 선택을 하시거나 뭐 가족에게 직면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매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 부동산을 사는 건 이 투자성, 편의성, 자금 이 세 가지의 균형이거든요. 이 투자성을 높이면 편의성이 줄어들고, 편의성을 높이면 투자성이 줄어들고, 이 편의성과 투자성을 둘 다 높이려면은 자금이 높아야 돼요. 하지만 자금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매수 전략을 보자면 이 매수자의 투자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의 온도가 높다면 이 투자성을 높이고 실거주성을 낮추는 선택을 할 텐데, 그런 분이라면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고 이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으실 테니까 이 입지가 좋으면 좋지만 입지와 크게 상관없이 뭐 상방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이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 온도가 미지근해서 뭐 애매하게 실거주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 노후된 주택에서는 거주가 힘드시기도 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 빠르게 관심을 가지시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시장을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게 어렵다는 말인 건데, 저는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분들은 오래 가져가도 좋을 입지에 있는 뭐 기축 아파트나 뭐 자금이 적다면 입지 좋은 곳에 뭐 초기 재개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은 그래도 거주 환경이 괜찮은 곳도 있어요. 이분들의 또 장점이 한번 들어가시면 무던하게 오래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초기 재개발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입지 안 좋은 곳에 아파트 가져가시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게 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입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부 금매를 잡고 싶어 하세요. 금매를 잡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서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금매를 잡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부지런히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지런히 다니더라도 두 가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세가 생각보다 정직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이 조건이 가격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유 없이 싼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세권이면 비싸고 멀면 싸고 뭐 층이나 조망에 따라서 가격이 갈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매물이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값이 없는 상태에서 싸 보이는 건 사실 싸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이유가 있는 가격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상충되는 의미인데, 이 금매는 변수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정찰제가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사람과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생겨요.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혹은 뭐 공급이 한 번에 몰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싼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의 시작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정직성과 변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간차가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동산은 정직하기 때문에 변수로 인해서 잠깐 벗어나더라도 이 제가격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시간차가 생깁니다. 금매는 바로 그 어긋난 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공급 역시 강력한 변수인데 이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입주 전후로 이 분양권, 자녀 세대, 전월세 물건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일시적인 가잉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금매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주 인구와 미래 유입 인구 대비 과도한 공급이라면 이 물량이 실제로 소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탄성의 시간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 시간차가 길어지면 아예 낮은 시세로 새롭게 자리를 잡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도에 대구가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수만 세대 아파트가 공급됐었는데 수요가 받아주지 못해서 거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거고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묶이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소화되고 서서히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 과거에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든 간에 그 올림픽 파크포리엄 미분양됐을 때 잡은 분들처럼 결국 원위치로 돌아오거나 가치의 기준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탄성 있는 지역을 고르는 안목이 있다면은 충분히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집값은 올라가는데 마음이 급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실수 혹은 후회할 수 있는 선택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방이 막혀있는 비상급지를 연끌하면서 난 3년 후 매도할 거야 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매수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버슈팅 하시면서 목표를 단기로 잡고 매수하시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특히 3040분들 중에서는 작은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서울 비상급지 아파트 중에서도 이 15억 미만 아파트들이 거의 15억에 붙을 정도로 호가가 올라왔고 또 그게 거래가 체결이 되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쭉 보면은 보통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사이클 이상 쭉 거주를 하실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인근에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자를 매수하시면서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시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방을 예상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괜찮습니다. 근데 호재가 아닌 곳을 특별한 호재로 생각하고 3년 뒤에는 이 정도로 매도해서 수익률 몇 프로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가령 확실한 호재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교통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되게 시장에서 호재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의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호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처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도 낙수 효과로 따라 올라간다더라 큰 마트가 생겼다더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호재들을 보면서 단기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단기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항상 좋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장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보통 젊으신 분들이 시드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이 단기적인 호흡으로 가면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금리가 5%고 6억을 대출받고 30년으로 대출받았다고 치면은 월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보통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받으니까 이 3년 동안 내야 하는 원리금이 거의 1억 1,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자만 8,6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원금은 3천만 원 정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이 초반에 이자를 많이 내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단기 전략으로 매도를 계획했을 때 그만큼이 더 올라주지 않으면 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거주한 비용이 있고 남의 돈 썼으니까 이자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보통 부동산에서 3년 후 매도라는 액션은 이 실거주 측면보다는 투자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익을 봐야 하는 건데 집을 산 순간 이자가 8,600만 원에서 취득세까지 하면 적어도 1억 이상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3년만 단기로 살 거야 라고 했던 집이라면은 내 거주 환경이 맞는 집이 아닐 확률이 높단 말이죠. 내 생활권과 거주 환경이 맞다면 더 오래 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시장이 좋아서 잘 매도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건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기로 해도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셨거나 오래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부동산이라면은 다시 기회가 올 거라서 괜찮은데 나에게 맞지도 않은 부동산을 연끌해서 단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거주성과 투자를 둘 다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시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시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살 수 있을 때 사셔라. 대신 상승장에서는 이제 직전 거래가 대비 오버슈팅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좋은 조건을 찾아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을 산다면 시세가 떨어지는 게 리스크일 것이고, 집을 사지 않는다면 저 멀리 올라가 버려서 그 지역의 기회를 놓치는 게 리스크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항상 속도와 정도가 문제지 결국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주택 실거주시라면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물론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오르진 않았던 부동산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매수하려는 건지, 이것이 진짜로 기회인지 이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 거 사야 하나라고 물어보시면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이 집값이라는 게 상승장 하락장 같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승장에서도 오르지 않았던 곳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이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에 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만, 그거는 애초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장 상황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에서도 오르지 않거나 뭐 상승폭이 적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고, 그것이 뒤늦게 키맞추기로 따라오른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동산은 추후에 파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로 본다면 일단 잘 팔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 주식처럼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유동성이 약하다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잡는 것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래서 주택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공부만 하시고 아는 게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게 손해를 안 보고 좋은 곳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깊게 파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고 생각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뜬금없는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걸 왜 샀지 싶을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매도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하는데, 사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동산이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이 상승장이 오면 상승기 초입부터 거의 끝 무렵까지 완만하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매도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장 때도 상승 기간이 짧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에 키 맞추기 하듯 뭐 딱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단타를 칠 때 그런 게 더 자극적이고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이 실물 자산으로서 리스크가 적은 것이지만, 한 번에 큰 자산이 움직이는 만큼 이 삐끗함이 있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부동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볼 때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겠죠. 부동산은 실거주 1주택이라면은 이 롱으로 길게 보고 이곳에서 충분히 거주할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지, 이 단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른 곳은 오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것이고, 그런 부동산은 하락장이 와서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내가 놓치더라도 추후에 한 사이클이 돌면은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를 잘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크게 올라갈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데, 한 곳만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남과 송파의 경계를 이루는 그 탄천에서부터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서울 라인 그 사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파 강동,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미사와 위례까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서울 탄천 물줄기를 따라서 호재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이 머리, 허리, 꼬리 부분이 다 있거든요. 이 머리에는 그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삼성 잠실 GBC 개발이 있고, 허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는 그 수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꼬리에는 그 복정역에 그 포스코랑 현대자동차 사업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탄천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 세 지역의 개발들이 전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개발 호재들이어서 이 인근으로 가치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강남권이 발전한 이유가 그 경부고속도로의 존재도 꽤나 큰데, 그 이유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곳이 그 판교, 수원, 동탄, 천안 이렇게 주요 거점 도시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서울 강남의 지정학적 위치가 좋았던 것이 강남
강남권 시세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는데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현재 안성까지 개통됐거든요. 이게 이제 세종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과거의 주요 도시들과 뭐 서울을 이어줬다면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제 이 미래형 주요 거점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줍니다. 이 경기도 광주를 지나서 반도체의 도시 용인, 그리고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많은 안성,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이 행정도시 세종시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굉장히 빠르게 다닐 수 있거든요. 제가 송파 쪽에 있는 서하남 IC에서 그 용인 원삼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타고 가봤는데 이 4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분들이 다니는 셔틀버스 노선도도 막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SK 반도체 산업단지가 내년에 첫 번째 구역이 완공된다고 해요. 이 고연봉을 받는 반도체 인재들이 서울에 집을 매수한다면 어디를 매수할지를 고민해 봤을 때 이 강남권에서부터 강동 미사까지 가치평가가 더 높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다들 잘 아시는 뭐 3, 4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부터 송파 중남부 쪽에는 뭐 15억 전후 아파트, 그리고 국지적으로 5억대 빌라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고를 수 있는 선택폭이 크고, 물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달라지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 전체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치 상승이 될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자산에 맞는 곳을 잘 선택하셔서 거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을 말씀 안 드리면 좀 섭섭하니까 뭐 경기도에서도 몇 곳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경기도 광명과 이 성남 원도심 쪽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바로 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이 정도 시세면 아직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반포, 잠실, 개포, 목동 같은 곳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계획도시처럼 만들어져서 이 아파트는 노후됐어도 기반 시설이 쾌적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은 건데, 이 광명과 성남 원도심은 이 정비 사업이 한두 개 단지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대규모로 진행 중이어서 이 정도면 지역을 싹 갈아엎는 수준으로 도시 전체가 이 쾌적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들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게 다른가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은 더 집요해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보완, 이거는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정밀 타격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수요는 물속의 물고기떼이고 규제는 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물을 계속 꼬매고 덧대도 결국 수요는 물의 방향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이 그물로 잡기보다는 전체적인 물의 흐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이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다주택 규제를 해서 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이 무주택자가 매수를 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공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기존 주택이 공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 총량이 부족한 겁니다. 자, 거주 형태가 이 매매, 전세, 월세 세 가지 형태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또 과거와는 또 다른 거는 이 전세는 하지 말라는 추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전세에 있던 수요는 매매나 월세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월세는 각종 세금이나 뭐 양도세도 감당하면서 나중에 다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월세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희소해지니까 앞으로 결국 월세도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럼 매매의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다주택 한 채가 나와서 무주택자가 사서 수급이 맞춰진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도 한번 그럼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기존에 전세를 살던 사람의 형태가 그냥 1주택자로 바뀐 것 뿐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공급이 된 게 아닌데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를 살던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수요로 계시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다면, 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직접적인 수요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기존 수요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건데, 이 다주택 물건이 공급이 돼서 1대로 맞춰진다고 한들 그 전과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매수 수요에서 전세에서 넘어오는 매수 수요까지 이 전체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질 좋은 주택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 매물이 이 좋은 아파트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3분의 1이 노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가진 주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빼고 남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겠죠.
하지만 수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지는 다르겠지만 이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에서 나오는 기존 주택 공급은 이 질 좋은 주택의 가능성이 낮은데 수요는 최대한 좋은 곳을 매수하려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곳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고자 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1대1 비율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오감스님 책 제목이 인생을 바꿀 부동산이 쏟아진다 하잖아요. 지금도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관심과 높은 온도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첫 내 집 마련을 3040 때 하게 되실 텐데 이 서울 신축 아파트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집에서 보태주는 게 아니라면은 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처음부터 서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려운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신축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은 복권처럼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로또를 사면서 뭐 다음 주에 뭐 로또 당첨되니까 뭐 차 사러 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조건에 맞는 곳에 계속 넣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당첨되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고가의 신축 아파트를 덜컥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사업 소득이 높으셔서 자본이 충분하신 분들이나 뭐 집에서 지원이 가능한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그에 맞는 부동산을 잘 매수하시면 되실 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애초에 신축이 되기 전부터 뭐 오랜 시간 노후된 집에서 거주를 하시거나 보유하시는 원조합원분들이 계시겠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동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다가 신축 아파트를 쟁취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모자르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분들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집 그리고 완성이 확실시 되어가는 집은 시세가 높아요. 그래서 자금이 적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 재료들을 구해서 조합하면 짠 하고 레어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완벽해질 집 플러스 나의 시간은 완성된 집이라는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조합이 완벽하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숙련도가 높아야 완벽해질 집을 잘 찾을 수 있는 거고 오래된 집에 내 시간을 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숙련도가 하나라도 낮으면은 완벽한 완성된 집을 만들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미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세 번째 분들은 이런 숙련도를 쌓아서 이 조합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 한양 아파트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보통 흑석동 명수대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 명수대 현대 아파트만 아시는데 이 흑석동 구석에 보면은 명수대 한양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흑석 11구역에 속한 단지예요. 마침 이제 곧 일반 분양을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11구역이 말이 좀 많았어요. 그 현충원 바로 옆이기도 해서 뭐 고도 제한이다 뭐다. 그래서 진행이 늦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죠. 그때 제가 4억대에 봤었는데 지금 국평 기준으로 그 나온 그 분양가가 30억에 가깝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포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투자 온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온도가 낮았나 봅니다. 가보니까 그 아파트 진입로도 너무 좁았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거주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그렇게 긴 세월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프로지오에서 시공해서 이 바뀐 이름이 서밋 더힐이라고 하던데 이 서밋 더힐 신축 아파트를 가지게 될 분들 중에서는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4억대 매물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될지 말지 하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주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이 없다면 그냥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될 만한 곳을 공부하고 찾아서 이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내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신축 아파트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이 자본이 없으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많은 투자 선배들이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쉽게 서울 신축 아파트를 쟁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하고 있는 서밋 더힐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명수대 한양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 게 인생을 바꿀 부동산을 찾는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결국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은 계속 변해요. 뭐 금리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장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변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공간에는 이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양한 세대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동네를 선택하는지 어떤 생활을 원하고 어디에서 시간을 쓰고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편하게 느끼는지 이걸 이해해보면은 결국 수요가 붙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공감하고 그 기준에 맞는 입지를 선택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좀 현장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읽어내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임장을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인함님도 아무 의미 없는 임장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물론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 오더라도 혹여 오늘 뭔가 했다라는 식의 그냥 기분만 좋더라도 생각의 전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당장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현재 시드를 모으고 있어서 몇 년 뒤에나 집을 사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이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임장 크루 이런 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집에 계실 시간에 그냥 나가서 관심 있는 동네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카페 가서 차도 한잔 마셔보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사시는지 구경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생각의 흐름이 천천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직접 내가 이해관계자가 될 목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보고 오면 자극이 돼서 돈을 더 빡세게 모으려고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무리 MBTI I여도 오늘은 중개사무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온 곳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궁금한 부분들을 거꾸로 손품을 팔아보면 그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체크리스트 같이 노트랑 펜 들고 쓰면서 정신없이 다니기보다는 그냥 꼭 기록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이런 걸 남겨놓거나 사진 찍거나 하면서 여기에는 누가 사는가, 어떤 사람들이 살기 좋은가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 온전히 느끼면서 습관처럼 인장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